I'm into you, and I want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고모쇼 시즌2 오늘은 큰 얼굴이죠. 이래학 형님, 달란트 형님과 함께 저희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달란트 형님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은 책도 여러 권 쓰셨습니다. 전자공시 100% 활용법, 그리고 한국투자교육연구소 기업분석연구원, 그리고 두나무 투자일임 운용, 카카오증권,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 그죠. 네, 여기서도 팀장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달란트 투자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사이다 경제 CCO를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고모쇼 두 번째 연속으로 나오셨고 이번에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먼저 소감 한번 듣고 가죠. 한국 주식 대표로 나와가지고 네. 뭔가 약간 무게감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아무튼간에 오늘은 약간 좀 공감 방송. 네. 그다음에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을 조금 한번 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거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성장성. 이게 참 상당히 좀 첫 번째부터 좀 난해한 그런 질문이긴 한데 일단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있죠, 당연히. 좋습니다. 네. 좋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탑라인 매출액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실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 주식시장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요인의 80~90%가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럼 매크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전부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짚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국 주식 특집이지만 운영자님이 곤란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질문에 현재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이 있는데 네. 주력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오픈된 게 있을까요? 개별주는 딱히 오픈해드린 건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 지수 관련 ETF 그런 거예요. ETF랑 네네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채권 ETF도 좀 담고 있고 네네. 그게 비중이 가장 커요 지금. 아, 그래서 채권 ETF. 미국 쪽 네. 지수 관련 ETF, 그다음에 한국 쪽 지수 관련 ETF. 네. 그다음에 채권 ETF 중에서 듀레이션이 좀 긴 거 있어요. 네네네. 레버리지 좀 비율이 큰 거. TLT 이런 거, 10년물. 그렇죠. 10년물이나 네네. 30년물 이런 거. 네네. 그런 네. 거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쪽 비중이 가장 크긴 해요. 지금. 그러면은 채권 쪽이랑 지수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 매크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매크로 장세다 보니까 네. 개별주가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정말 강력하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건 약간 좀 그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스윙 트레이더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죠? 개별주로.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가지고 좀 기민하게 발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쟁취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방향성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지수 관련 많이 빠졌을 때 좀 담고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국내 지수라고 하셨는데 네. 국내 지수 ETF를 그냥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두 개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샀다는 거죠. 네네. 많이 빠졌을 때.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 애들은 좀 많이 건드는 편인데 국내 지수는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 빠졌을 때, 네네. 2, 3일 만에 10% 빠졌을 때 사요. 네네.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네. 비중을 좀 줄이고. 어차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 발생하기 전에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이슈였고. 그건 안 되죠. 작년 한 6월, 7월에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네네네네. 때 그때였는데 네네. 그때 느낌이 약간 좀 너무 쎄하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과열이 식을 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비중을 많이 줄여놓긴 했어요. 사실. 네. 줄여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번 빠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마 한 2,900 정도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다시 이제 비중을 늘렸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죠, 사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한 2,700, 2,500 정도면은 이 정도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2,000 근처에서 놀았으니까 레벨업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러고는 더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다들 좀 아픈 상황이긴 한데 저도 작년에 11월쯤에 이제 약간 은행 쪽
으로 넘어가고 또 올해도 뭐 통신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 이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못한 건 이번에 현금 비중 늘리는 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 빠졌을 때 안 태우면은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 못 줄여요. 사람 심리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좀 기다리면서 네. 훅 빠질 때는 조금씩 들어가는 편이에요. 나중에 그러면은 반등 좀 나왔을 때 줄이기 위해서 사실. 국내 주식 얘기하기 전에 베어마켓 랠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 6월 달에 확인했다시피 그냥 무지성으로 오르는 혹은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니까 너도 산다 나도 산다 같이 올라가자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한 10에서 20%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6월에도 한 20%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게 이제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언제쯤 나올 거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어차피 왜냐하면 매크로 변수가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기존에 알려졌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플러스 인플레이션 플러스 최근에 뭐 영국발 리스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리스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해소되면 올라갈 거야 네. 라기보다도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코로나와 같은 완전히 폭락장이 아니고서는 중간중간에 닷컴 버블도 그랬고요. 뭐 사실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세 번의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와주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뭔가 펀드멘탈 라인이 보이진 않긴 하지만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은 어차피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그 라인보다 과도하게 약간 좀 실망하는 빠진다. 경향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밑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담았다가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알겠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애매하긴 한데 굳이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되게 높게 나왔고 그죠. CPI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 3.5% 나왔잖아요. 아 그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네. 미치다 보니까 야 이거 점도표상에서 9월 FOMC에서 내년에 4.6%가 일단 고점으로 찍었어. 네. 컨센서스를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CME 그쪽 가보면은 기준금리 컨센이 나오는데 5.0%에서 5.25%까지 지금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5% 나와 있어요. 얘기가 실제로 주말에도 나오고 있고 또 연준에서는 이제 블라드 의장이 이제 블라드 총재가 연은 총재가 블라드 총재가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1월에 0.75, 12월에 0.75. 근데 이것도 약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뭐냐면은 0.75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5% 기준금리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중립금리 4.6% 네.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네. 만약에 5%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면은 5%까지 올리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 5%까지 올릴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현재 뭐 일드 커브 역전 현상,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벌어진 거지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매크로 해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블러드 연은 총재가 한 말 중에서 좀 되게 0.75 두 번 올린다 이 말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 얘기를 찾아보면은 아직까지는 5%까지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 견해로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지금 5%, 4.75에서 5%까지가 그쵸. 70%고 네. 그다음에 5%에서 5.25%가 18%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가 네. 5%에서 거의 한 4.75에서 5.25까지 올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뭐 연은 총재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좀 과다한 것 같다, 좀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어마켓 하나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은 한국 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뭐 사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한국 주식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거보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이야기와 함께 이제 미국 반도체 이제 수출 규제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조금 좀 세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지목을 하고 있고요. 뭐 장비 수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KLA에서 반도체 수출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건 처음 봤어요. 저. 장비 수출 못 한다 그랬는데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전에 없던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 시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시장은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왜냐하면 그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토요일인가 그때 터졌어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이죠. 네. 미국 시장으로는 금요일이었고 네.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했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핵심 칩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기업의 그런 18나노 이하의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네. 장비,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네. 그다음에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치가.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네. 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의 수출은 안 된다 하지만은 제3국 네.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3국 우리나라 그냥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죠. 그 기업들은 건별로 심사를 할 것이다. 네. 그게 딱 팩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월요일 날 개장을 했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또 그 이슈가 나왔어요. 일단 1년간은 유예를 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환호를 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보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게 팩트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한국 시장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분야에서 낸드는 좀 많이 따라왔어요. 그쵸, 물론 그쵸. 격차가 크긴 하지만 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정도의 격차가 지금 났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 어차피 계속해서 보조 퍼주면서 네. 계속해서 기술 개발시키면은 언젠가는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퍼준다고 해서 중국이랑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을 계속해서 억눌러 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업체한테 좀 어드밴테이지 준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양쯔 메모리라는 곳이랑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라는 곳이 있는데 한쪽이 디램이고 한쪽이 낸드인데 지금 중국에서 대놓고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서 잠재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다. 실제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지면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처럼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싹을 잘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재로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시진핑 3기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주말 사이에서 안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보의 핵심이 되는 거는 양안 관계라고 보는 대만. 그리고는 거기에 또 반도체가 또 껴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반도체 이슈라기보다도 네. 그냥 거대한 매크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 그런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반도체 쪽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주식 시장을 또 한 번의 공토로 몰아넣을 수 있는.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얘기하는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만을 당연히 네. 뭔가 시진핑 3연임을 통해서 대만을 뭔가 당연히 자기네 이제 같은 나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그런 네. 숙제는 중화 그런 국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나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여전히 폭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내년일 수도 있겠죠. 사실 네. 네, 내년이나 뭐 내후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뭐 준비한다는 그런 멘트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엔 반도체 뭐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고 그냥 네. 글로벌 매크로 악재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네. 경우는 중국이랑 미국 딱 사이 껴있는 국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내년이라고 하셨어요. 빠르면 내년. 네. 빠르면 내년. 빠르면 내년이다. 보통 중국 전문가들이 빠르면 내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빠르면 내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질문에 이것도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바닥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지금 세계 시장 규모, 성장률 그 데이터를 이제 10년치 쫙 살펴보면은 네네. 한 1, 2년 호황, 네. 그다음에 1년 불황. 네. 1, 2년 호황, 1년 불황. 좀 네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한 2010년 이하로 가보면은 네. 한 2년 정도 호황, 2년 정도 불황.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점점 그 사이클의 진폭은 좀 짧아지고 있어요. 하락장이, 반도체 하락장이.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돼버렸고, 네. 그래서 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네. 예전보다 좀 덜 세고. 음.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언제부터 오르냐면은 바닥부터 오르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그 바닥이란 게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0%다. 0%면은 그냥 바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보다 한 두세 배는 항상 성장을 해요.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 뭐 데이터 네. 센터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근데 0%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완전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반등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이 더 붙죠 여기서. 네네. 갑자기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그럼 내후년 더 안 좋아져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네네. 그런 게 없다면은 네. 일단 내년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하고 내후년부터 약간 좀 기저효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내년부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견지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는 사실 좀 담아도 되는 가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환율도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가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2020년 네, 우리 이제 상승하기 직전에 그 추석 때쯤에 가격대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들 물려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도면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바닥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 네. 좀 이 정도까지 빠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죠? 이게 무슨 논리냐면 그럴싸해요. 어차피 지금